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이틀간의 반등을 멈추고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고용 지표 확인을 해봤을 때 물론 민감 고용이었지만 이전보다 개선이 되면서 여전히 고용 부분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이슈들 중에 11월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이를 앞두고 어제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 정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을 포함해서 중앙은행들의 이 신뢰도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딜레마에 현재 빠졌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상당 부분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시장 급작스럽게 이제 그 파운드화의 폭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의 정책을 바로 철회하는 그런 모습. 철회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심각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향후에도 여러 차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정부 입장에서 맞는 것이냐, 시장의 신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시장의 신뢰라는 것. 앞서서 이제 도지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 말씀도 하셨고 오펙 플러스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미국 시장 간단하게 먼저 좀 돌아보게 되면. 고용지표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장 크게 지난번 미국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고용지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용지표를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그 고용지표. 근데 시장은 지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더니 오히려 시장은 연준의 강건한 매파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시장 조금은 좀 하락하는 좀 시장 엄낌이 빠지는 그런 모습, 투자 심리가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또 하나,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죠. 지금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바이든 정부와 오펙 국가 간에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가장 앞으로 최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인플레 잡기가 되겠습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플레 법안도 급작스럽게 통과시켰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으로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인플레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오펙 국가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고유가를 상당 기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그들의 재정 상태도 사실상 거의 적자로 전환하려다가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오히려 돈이 남아 도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었고 이를 가지고 최근 다들 알고 계시죠? 사우디 네옴시티의 건설이랄지 미래를 위한 미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제 고유가에서 벌어들인 그 재정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모습. 근데 경기 침체라는 그런 그림, 이제 경기 둔화라는 그런 모습,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 한 3, 4개월 정도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락세를 과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그대로 좌시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제 유가의 상승을 막아야만 할 것이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오히려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가의 상승을 유도를 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좀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나 미국의 이제 그 행정 당국에서 그리고 재무 당국에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흘리고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물론 그럴 리는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미리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특히나 에너지 가격의 어떤 그 하향 안정세를 유도해내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들의 미국 정부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중앙은행 그리고 행정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재무부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근데 먼저 이제 중앙은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앙은행의 역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국가 경제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앙은행은 분명히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신뢰 왜 중요하냐? 수요 측면하고 생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뢰가 없게 된다라면 경제 주체, 국민들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그렇고요, 금융권도 그렇고요, 향후 방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된다라면 하루가 다르게 그들의 통화 정책 관련된 스탠스가 바뀌게 된다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정책 신뢰 너무나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미국 연준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 신뢰도 일단 그동안은 7월 정도까지는 온건한 매파 스탠스였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강건 매파로 급선회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9월 FOMC 21일 정도에 진행됐었던 한 3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진행이 되었던 9월 FOMC 강건 매파 변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면 금리 당분간 경제 성장이 억제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설사 성장이 침해된 거라 실업률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겠죠. 10월 들어서 경제 지표들의 둔화세가 조금씩 뭐 PMI 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고요. 다소간 좀 경제 지표의 둔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연준에서 통화 스탠스를 급격하게 강건 매파에서 시장이 바라고 있는 온건 매파로 변할 수 있을까?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한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과연 그들의 통화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영국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재무당국은 거의 뭐 잘못하다가는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을 정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만에 하나 실업률 증가가 미국에서 계속 나타난다. 다행스럽게 지난밤 ADP 고용 같은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발표를 내긴 했었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지난 FOMC에서 말을 했었던 실업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업률 증가 그들도 이미 그들의 전망치에 일정 부분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최근 이런 부분을만을 가지고 과연 2달 만에 통화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시장 신뢰도가 그 경제 혼란의 가중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통화 당국이 과연 쉽사리 바꿀 수 있을까? 미 연준 이미 먼저 인플레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기를 챙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된다라면 신뢰도가 손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혹여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미국 통화 당국 연준의 통화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 어제의 기대, 그저께의 기대 조금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었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을 놓고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연준의 강건 매파가 온건 매파로 바뀔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라면 어제는 오히려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의 강건 매파가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비하는 그런 시장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통화 당국 시장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스탠스 지금 현재 강건 매파로 선회한 그런 스탠스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시장 접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딜레마에 빠진 미 연준에 대한 이야기, 참 중앙은행들의 이 신뢰도 부분에서 최근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건 앞서 말씀해주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해서 나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WTI 무역 성장률 같은 경우는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 굉장히 하향 조정되는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미 연준 발표 내용이 엇박자에 이 증시, 이 증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예, 일단 연준 발표 내용들 일단 실업률 하나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실업률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실업률조차도 미 연준에서 다소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 지금 경제 상황,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이렇습니다.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베이지북에서 8월 미 연준 베이지북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경제 상황 평가를 이렇게 했죠. 인플레이션은 높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강하다. 하지만 향후 염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9월 FOMC 불과 2주가 지나서 그들 실업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노동시장은 아직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9월 FOMC 경제 전망에서 실업률 전망치는 상향을 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엇박자가 났습니다.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업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아직은 탄탄하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내년 4.4%의 실업률, 기존 전망치 3.9%에서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연준 베이지북 그리고 FOMC의 발표, 여기서 엇박자가 난 이유, 그리고 엇박자를 그들조차도 경제 지표의 발표, 그리고 전망 발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시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는 여기서 이런 시사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들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실업률 전망,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참고해야만 할 핵심적인 경제 지표, 바로 실업률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연착륙과 경착륙, 여기서 연착륙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결국은 고용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고용 쪽으로 만에 하나 경착륙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 작동 순서 우리 시청자님 잘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의 변화, 외국인 수급 변화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고, 소비주 당연히 필수 소비재로 쏠림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업률에 따른 2차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면, 만에 하나 임금 상승으로 인한 2차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면 실업률은 오히려 배가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실업률의 증가, 가속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바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남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최근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가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궁금해지는데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올해 이제 그 3개월 남았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시청자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도 잡히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현재 시장 현안은 연착륙과 견착륙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시장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악 시나리오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되게 된다라면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3분기 기업 실적에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 인플레가 지속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고용과 소비가 같이 동시에 둔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금요일 아침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12조 원 정도가 되죠. 1개월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12%나 급감하는 전망치입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그리고 지난 분기 14조 원 대비해서도 2조 원이나 급감을 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조 원이나 4조 원이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 당분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인플레 수혜주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인가, 카테고리인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관련주 역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네요. 배당 락은 내가 올해 배당 락을 받는다라면 그 받는 금액은 작년 배당 금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 초 받을 배당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장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재고자산 증감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자 보상 배율도 역시 좀 핵심 포인트로 3분기 실적 시즌에 이 부분 같이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챙기시고, 그렇다라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지는 마시라. 여전히 고용 부분 아직까지는 괜찮다. 내년 이후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고용 끝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연착륙 이라는 어떤 기대감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살펴보기 전에 최근 시장부터 간단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일시 정지가 됐어요. 최근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의 대부분 테마로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미국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이 차지에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RT캐스트 그리고 휴맥스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핵전쟁 가능 속에 MSC와 대화제약, 이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여파로 식량 테마가 한번 움직여졌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곡물주가 다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목으로는 샘표와 신송홀딩스가 움직임을 또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탈모 관련주인 프롬바이오 또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외에도 유상증자 이슈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상승,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회전의 질의 상용화로 미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주도주가 딱히 없는 기존에 자주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들의 순환형 장세 위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흐름, 어제 우리 증시를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저희가 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망 사용료에 대한 겁니다. 좀 넷플릭스나 OTT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살펴본 이 망 사용료라는 이슈는 아직 시장의 조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국정감사에서도 이 망사용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망사용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 망사용료는 기존에 트래픽을 자주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구글 이런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트래픽을 더 증가해서 많이 내뿜는 만큼 그에 대한 추가적 요금을 내야지라는 내용의 골자가 이 망사용료 논쟁인데 현재 오고 간 논쟁의 중점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구글이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망 중립성이라고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 트래픽에 대한 요금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유튜브 트래픽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국내 통신사들의 지금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야에서도 지금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구글 측에 요금을 부과하기에는 망 중립성, 다시 말해서 전에 없던 판례를 만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데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입장이 현재는 조금 미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현 상황인데 망 사용료를 구글이나 유튜브 그 외에 기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만약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게 된다면 이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국내 통신 3사들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올 10월 실적 시즌에 이 부분 또한 반영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부과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버리게 된다면은 제2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초신성 같은 기업들이 생겨날 발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망사용료가 부과가 돼버리게 된다면은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처럼 현재 문제가 망사용료를 부과한다, 아니다로 바로 결정이 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는데요. 관련돼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명으로는 아프리카 TV를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친숙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존의 나우콤에서 시작한 이 아프리카 TV는 현재 아마존에서 운영 중인 지금 트위치 TV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망사용료 이슈로 인해서 트래픽에 대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리스크를 이 트위치 측에서 인식할 탓일까요? 트위치 TV에서는 공지사항으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1080프레임의 지원을 중단을 하고 720프레임으로 내린다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걸 수치상으로 들었을 때는 아직 피부로 체감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현장에서 이 트위치 TV랑 아프리카 TV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바로 느끼실 만큼 상당히 어마무시한 차이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대거 플랫폼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속에서 아프리카 TV의 주된 영업이익을 담당하는 선물, 후원 시스템 또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어떤 기업인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후원을 할 때 혹은 방송하는 방송인이 있을 때 플랫폼 고유의 재화를 결제해 이를 선물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부분의 영업이익으로 담당하는 아프리카 TV에서 이번 분기 매출액만 해도 7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원자재 리스크가 있는 현재 강달러 현상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매출액을 낳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인 21년도 기준으로는 한 해 이 부분만 해도 2,723억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 같은 킹달러 속에서도 오히려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동반해서 이번 망사용료 이슈 속에서도 더욱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10월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3분기 실적이 기존에 꾸준하게 나왔던 이 캐시카우가 바탕이 되어 있고 이번 망사용료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망 사용료와 관련돼서 아프리카 TV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증시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예전에 이끌어주었던 태조 이방원 같은 이 슈퍼맨이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둔화가 되어 있고 돈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분출로 끝나는 테마장의 지금 장세가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만 돌아보더라도 시총이 작은 종목들 움직임 외에는 개별 테마 이슈인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SK네트워크스 우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개발 그 외에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잠깐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종목들이 하나둘 튀어오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분명한 기대감과 가격 조정이 있는 종목들 외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빠르게 시세 차익을 낸 후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종목들의 물량 모으기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이 테마 속 장세 속에서 잠깐 수익을 내기를 바라고 달려들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10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해외 매출에 집중된 기업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내수가 탄탄한 기업이라든지 확실한 캐시카우로 보관하고 있는
렌탈 위주의 기업들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10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눈여겨서 보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종목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GKL이라고 들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GKL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바로 어제 영업실적, 9월에 영업실적 발표하셨는데 최근 리오프닝 수혜 관점에서 기대감을 좀 모았던 종목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인 바 있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4, 4분기 진입 초기에 있는데 실적 전망 추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GKL은 2005년 9월에 설립돼서 2009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명칭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로 영문명을 야코로 사용하고 있죠. 주 사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운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총 3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 반기 말 기준 170대 테이블과 359대 슬롯머신 그리고 145개의 전자게임 테이블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력 시장은 일본, 중국 및 몽골, 홍콩, 대만 등의 주변 아시아 국가고요. 일본 및 중화권 국가의 방문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0억 원으로 53.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458억 원으로 64% 정도 증가했으며 당기 순 손실은 1,132억 원을 기록하면서 76%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사업장 휴장 및 해외 주요 고객의 입국 제한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시 내용이길래 또 오늘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공시 이슈 짚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이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서 영업실적 공정공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실적 발표를 하게 된 건데 좀 내용을 보면 카지노 매출액 9월 대비 253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습니다. 테이블 매출액이 225억 원, 머신 매출액이 27억 원을 좀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8월 대비 증감률은 카지노 매출액 전체 10.7%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9.2%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리오프닝 회복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전년 동기의 실적보다는 전기 대비의 유입률을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적으로 해제가 된 이후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관광객의 어떤 유입 기대 효과가 좀 있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이 비자 면제 혜택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비자 면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률이 감소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의 어떤 강화 조치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8월, 9월 대비 실적의 어떤 증감 추이가 좀 다소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었죠. 최근에 4분기 실적 전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비교 대상 종목이었죠. 파라다이스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이 두 종목의 어떤 비교치가 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으로서 증권가는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4분기에 가파른 회복세가 좀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반면에 GKL의 경우에는 판촉비, 개별 소비세 등의 어떤 영향이 있으면서
이 수익성을 크게 제고하지는 좀 못한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와주면서 우려감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도 관건은 최근 일본 입국자에 대한 무비자 기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주가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과 더불어서 체크 포인트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 회복률은 굉장히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69.2%를 좀 증가해주면서 지난 8월 대비해서는 10.7% 좀 증가되면서 서서히 리오프닝 관련 관점에서도 회복세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예상치보다 가파른 회복세를 좀 가져오는 흐름들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3분기 성수기 기조 실적 이후에 발표 예정인 3분기 누계 실적을 좀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이 1,716억을 좀 기록했거든요. 9월까지의 전체 누계 총액이 1,71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9.7%가 좀 증가됐던 만큼 관건은 4, 4분기의 빠른 회복률을 얼마만큼 좀 차지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물론 최근 10월부터 외국인 관광 비자 허용에 따른 일본 관광객들의 유입 현상으로 GKL의 수혜 관점으로 또 좀 예상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19년도 말, 즉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에서의 전체 고객 비중의 전체 55%를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골고루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GKL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이 관광객 비중이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점이 중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완화되거나 전격적으로 좀 폐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가와 관련돼서 향후 대응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요? 네, 일단 GKL의 경우에는 실적주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좀 지속해서 좀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기조까지는 지속한 성장세 유지하는 것이 맞다.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가파른 만족스러운 정도의 이 매출 회복률과 영업 수익을 현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의 관건, 즉 일본 관광객 유입 효과에 따른 4,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좀 더 양호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중국 코로나19의 봉쇄 정책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지금 가격선에 대해서는 지금 14,600원 상단의 주가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비교적 저가 형태에서의 어떤 탄탄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14,600원에서 15,300원, 14,600원에서 15,300원 구간은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관건은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 전격 해제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GK의 자세한 공시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 오펙 플러스 회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죠. 결국에 결과가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슈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원유가 200만 배럴 감산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금리 인상이라는 점이고 이 금리 인상이 자금이 풀어졌다가 이제 회수를 하는 시기, 그 시기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 우리가 봤던 건 유가 중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영향 같은 경우가 또 우리가 보아던 물가지표에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걸 경험해 왔어요. 그러면 원유를 200만 배럴 감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단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유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가 관련주를 찾아서 매매를 대입을 할 수는 있어요. 짧은 매매가 가능하겠죠. 시장의 확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올라온다는 건 지금 우리가 봐왔던 물가 지표에서 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좀 이 물가 지표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 부분의 지표가 그 턴을 위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치로는 88불까지 WTI 기준으로는 상승한 유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200만 배럴의 감산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중동의 국가를 찾아가서 원유의 증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증산 부분이 아니라 되려 감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축유를 푼다거나 이러한 액션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가가 배럴당 과도하게 오를 때 그때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셰일가스 같은 경우로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했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 쉽게 이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유가가 다시금 100불 이상을 넘어서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은 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감산을 해서 감산과 관련된 유가 관련주를 찾을 게 아니라 좀 시장과 관련해서 확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 감산 부분 같은 경우는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나라 대형주까지 연결해서 매매 관점 정도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관련주는 연결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감산 소식과 더불어서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오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수요보단 공급 조절의 유가 변화라는 점이에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탄력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 이 기업의 이익에는 더 긍정적이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공급 측의 변화기는 했다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파급력은 수요 변화보다는 조금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유가에 반응하는 주가예요. 지금 왜 유가에 반응하는 주가냐고 하면은 절대 주가가 빠져 있단 말이죠. 이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다. 그러면은 반응은 하지는 않을 건데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의 유가 상승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매매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이 주식을 사서 장기로 내가 이 유가가 또 배럴당 150불, 160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입하기에는 뭐냐면 특정 주식 기업에서 외부 변수를 하나의 가능성을 스스로 놓고 대입을 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플레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다음에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등주는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매매 기준 정도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85,800원대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돌입한 데서 한 번의 계좌를 다 찍는 게 아니라 한 전체 계좌에서 10% 내 정도로 좀 매매를 진입하면 괜찮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제 마감가가 85,600원 선인데 혹시 이제 가격선을 저희가 조금 더 높여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저희가 매수 가능 가격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간 외로 주가가 일부 반응을 했었어요. 86,000원대 반응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격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 시가 기준 정도의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가격선까지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믿었던 태조 이방원도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시장 변동성이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요인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이 요인이 제거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 중심은 달러 흐름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는 상황, 이 부분은 신흥국 통화와 연결해서 신흥국 통화의 약세까지 더불어 지는 점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추세 전환을 해서 원화 강세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강달러 상황에서 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잠시 둔화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장 안에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의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추이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 안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점을 파악하고 단순히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하는구나.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왜 상승하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가에 내가 접근을 했을 때는 매도보다 어느 정도 단가에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는 손실보다는 이익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 점까지 파생해서 생각하고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고 가고 이거를 장투한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무조건 장기 투자가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구간은 매매도 함께 돌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점. 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안에서 일반적인 손절 라인보다 지금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IT의 반등,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LCD 수요 공급단에서 이게 엉켜버리다 보니까 가격은 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당장 실적이 좋지도 않습니다. 3분기도 역시 부진할 거죠. 그러면 주가는 왜 반등이 나오냐?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과거 사례의 대입, 두 번째로는 변화할 수 있는 그 업종의 포인트,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의 계약이 때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왔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2배, 3배 이 정도의 상승이 그 회사가 제시했던 판매 목표보다 그 이상을 달성하고부터 주가의 시세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업종이 달라진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엊그제 대만에서 애플에서 신규 벤더 목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새롭게 하나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애플 같은 경우 지금 VR, XR 기기 같은 경우를 공식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LED와는 다르게 OLED는 유리기판을 통해서 패널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AR, VR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반의 그 반도체와 같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패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벤더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애플 신규 기기가 이제 출시에 대한 예정이 있었는데 확실히 출시를 하겠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급적으로 이제 공매도 환매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내용을 지어보면 지금의 상승에서 한 번 더 주가는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출시 이전에 한 번 더 제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고 그 출시와 관련돼서 판매량을 넘어설 때 주가는 아주 강하게 상승한다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가격 접근은 13,100원대예요. 매매 기준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구간에서 좀 매매 돌입하고 전 저점 대비해서도 아직 큰 반등이 나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모두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장중의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